오해도 많이 있고 이 아이들이 본인들의 표현이나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 행동들과 또 그 안에 담겨있는 것들에 대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폐 아이들에 대한 오해들도 사실 적지 않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다보고 들여다보고 관찰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그때 보면 볼수록 장애가 있든 아니든 아이들은 아이들이구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관점들도 다시 재정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거나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내용들도 있을 테지만 이제 여기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같이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뭐 모든 정보를 다 드릴 수도 없고 드린다 해도 기억하시기 어려우실 테고,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들여다보는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이를 보기 앞서 나는 내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장님 코끼리 만지듯 어떤 일부분만 보고 내 아이는 이런 아이구나 라고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올챙이였는데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려서 다시 그 기억, 그때 사용했던 언어들을 소환하는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내가 그 아이한테 먼저 들어가야 그 아이가 나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 것은 그 길을 지나온 성인들로서 아이의 입장에 먼저 서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발달이라는 것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더 잘 아실 거예요. 발달은 크게 성숙과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그냥 발달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타고나는 것, 유전적인 것과 주변 환경과의 영향으로 이제 여성적인 변화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전형적인 패턴도 있고 개인차도 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름에 태어난 아이랑 겨울에 태어난 아이랑 운동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지발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 여름에 태어난 아이는 날씨 자체가 따뜻하기 때문에 옷이 가벼워서 일단 영아들은 태어나면 막 바둥거리고 주변을 탐색하면서 발달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겨울에 태어난 아이는 날씨 자체가 추워서 뭐 두꺼운 모포 같은 걸로 둘둘 감싸져 있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바둥거릴 수 있는 기회도 제한이 되고 영역도 제한이 되고 여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서 그러니까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동일한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환경적인 개입도 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차이를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전형적인 패턴도 있고 그렇지만 아이들에 따른 개인차도 있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 제 동생은 돌잔치 때 자기 돌 음식을 본인이 나눴대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주영으로 이렇게 나르고 저는 근데 돌잔치 때 애가 걷지도 못해서 앉은 상태에 말만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때때로 저를 보면서 무서운 생각도 드셨대. 애가 걷지도 못한 애가 말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도 전형적인 그 패턴도 있지만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뚜렷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 학습이란 뭘까? 아이들한테 학습이란 뭘까? 공부하는 거. 그 흔히 유아교사들은 절대로 공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놀자, 뭐 하면서 놀아보자, 알아보자 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학습이라는 부분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언가를 반복하고 탐색해서 본인한테 의미 있게 남기는 것, 이 기억, 이것이 결국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아이들한테 반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즐거움이다, 재미다. 네. 이 어느 책에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즐거움을 경험했을 때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거를 반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알쓸신잡을 참 재밌어하는데 거기서 뇌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책 읽기를 습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발끈하면서 아니 책 읽기는 쾌활하게 되어야지 그걸 어떻게 습관으로 만드냐고 이라고 발끈하는데 저 완전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뇌는 아이든 어른이든 사실은 즐거움에 반응하고 즐거움을 경험했을 때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반복하게 만드는 힘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뭐 아이들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교육 관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발달 영역들을 나눠요. 신체적으로도 발달해야 되고 사회성도 발달해야 되고 언어도 발달해야 되고 이렇게 크게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발달 패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신체 발달.
머리에서부터 발끝으로 이 커다란 패턴이 있고 거기서 이제 중심에서 말초로 좀 더 디테일해지고 이때는 다양한 자극과 경험이 결국에는 뇌 신경들을 자극해서 뇌 수초화가 완성되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영화들이 물고 빨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아이들한테 발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환경 가운데 충분히 탐색하고 누릴 수 있도록 부모로서 그러면 마련해야 되는 거는 이 아이들이 탐색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자극과 다양한 환경들을 마련해야 되는 걸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병원이 근처에 있는 일종의 고아원이죠. 보육원과 연계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 이제 36개월 미만의 4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먼저 실습을 갔던 어떤 분이 여기 장애가 의심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 병원에 와서 이 아이들을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하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의사들이 스크리닝을 해서 4명이 분명하다. 스크리닝 상황에서도 장애가 의심되니까 조금 더 본격적인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봤더니 제가 이제 관찰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29개월짜리 아이 하나가 저희는 이쪽 분야에 텐트럼이라고 표현을 해요. 막 떼쓰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파닥파닥 대면서 막 울고 이렇게 좀 정도 이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앞에 요만한 자석 칠판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 앞에가 막 난리가 났는데 선생님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쟤 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어떡하죠? 쟤는 진짜 급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수녀회에서 일탁이 된 곳이었는데 원장 수녀님도 쟤 갈수록 안 보이던 것까지 보이네 막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관찰하고 있던 저한테 여기 마침 전문가가 오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나는 그냥 관찰하러 왔는데 해서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고. 그래서 무슨 마술사도 아니고 사실 아이들은 이게 낯선 사람한테는 반응들이 또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일단은 가서 그 아이 앞에 놀잇감이 놓여져 있길래 그거를 한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 같길래 그냥 이거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거! 라고 하는 거죠. 울음을 또 멈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기질적으로 좀 까다로운 아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석 칠판에 무언가를 찍기를 하는데 좀 삐쳐나가니까 이게 수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본인은 받아들여서 이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막 때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이거를 선생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고 문제는 얘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얘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막 얘를 방해하고 얘 놀잇감을 밟고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그 중에 아이 한 명을 제 무릎에 앉힌 다음에 아이가 할 때마다 예!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해줬어요. 강화를 해준 거예요. 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잘했다 했더니 애가 씩 웃으면서 다시 놀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조금 삐쳐나가니까 또 어쩔 바를 몰라요. 그랬을 때 그냥 다시 괜찮아 또 라는 아주 간단한 어휘를 제공했는데 그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를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를 다시 계속 진행해 나가려는 힘이 생기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걸 보면서 얘는 글쎄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장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기존의 자극이나 어떤 다양한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케어하시는 선생님들이 유아에 대한 어떤 배경이 없으시고 그냥 그 공간 안에서 케어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자극이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운동 발달도 크게는 대근육이 먼저 발달한 다음에 소근육이 발달합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가 봤더니 날 닮아서 그런가 참 이 계단에 내려갈 때도 그렇고 또래에 비해서 뭔가 뒤뚱뒤뚱 제가 그랬어요. 운동 기능이 현저하게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어머님이 아시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내가 그게 은근히 거기서부터 운동 기능이 하나가 구멍이 생기면요. 전 지금도 소근육 조작이 좀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약해요. 대근육이 먼저 탄탄하게 발달을 하면은 그 다음에 소근육으로 연결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 아이가 대근육 뭐 달리기를 하거나 대근육 활동에 대한 경험들은 부족한데 지금 네가 유치원에 갔으니 가위질을 잘해야 해. 네가 지금 유치원에 갔으니 연필 잡기를 잘해야 해. 여기서부터 먼저 관심을 쏟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단 어머님들 뿐만이 아니라 치료 현장에서 만난 치료사들도 참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대근육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소근육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근육은 이 소근육에 뭔가 두드러지게 어려움이 확인이 된다, 잘 학습이 안 된다. 근데 봤더니 얘가 대근육도 지금 일단 환경 자체도 걷지 않아. 다 엄마가 안아주고 유모차 타고 다니고 별로 야외 활동도 별로 없어. 그러면 처음에 개입을 시작해야 되는 건 대근육부터 쌓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일어나 앉잖아요. 막 뒤뚱뒤뚱거리다가 뒤집고 그 다음에 앉고 그 다음에 엉엉금 기어서 잡고 일어서고 걷고 한단 말이죠. 이 발달 단계들을 기억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투입해주고 우리 아이가 무언가 부족했을 때 그 전후를 살펴서 어느 단계에서 지금 구멍이 생기고 있지를 살펴봐 주시는 거. 결국엔 이 모든 발달들이 수반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사회성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언어로 올라가요. 절대 말부터 유창하게 시작될 수 없어요.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서는 발달이라는 건 계단과 같아서 밑에 단계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 단계들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지 발달을 보면요. 인지 발달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저는 여기서 피아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태어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탐색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감각적 경험이 중요해요. 이때는 나와 타인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 무언가예요. 나와 무언가. 여기서 이제 엄마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누군가가 있구나를 파악하는 거지. 이때는 나와 무언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쉬운 일, 이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구별하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이때요 발달을 하죠. 그래서 이 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깍꿍놀이죠. 근데 나이가 자꾸 들었는데 깍꿍놀이를 너무 좋아하네. 이거는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머 내 눈앞에 사라졌어. 어머 이렇게 재밌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게 놀랍게 느껴져야 깍꿍놀이가 재밌는데 대상 영속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 거기 뒤에 있는 거 다 알아. 그거 나한테 별로 의미 유치해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놀이가 이제 점점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중심이다. 나와 타인을 구별하기 시작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내가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2세가 넘었을 때 타인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 이거를 이제 그렇지만 너가 지금 그렇다고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 그런 무례한 행동 이거는 맞지 않고 소꿉놀이나 역할놀이를 통해서 너가 엄마 해, 내가 너 할게 이렇게 조금씩 상황을 바꿔보는 너가 친구해, 내가 너 할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얹어줘야 되는데 가끔 이제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저희 교회에서도 훌륭하신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요 나이 때 아이를 세워놓고 일장 우리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보다 더 긴 말씀을 이렇게 너가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들 아이씨 쟤는 저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놀이 형식으로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면서 저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분하고 판단하고는 초등학교 4학년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아직은 무언가를 우리가 전달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의미 있게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찾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 탐색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서에도 발달이 있는데요. 태어났을 때는 흥미, 고통, 혐오, 만족. 그래서 흥미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적으로 탐색을 하려고 하고 고통이라는 정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고 우와! 똥을 쌌다 우와! 막 울어요. 이게 고통스럽다는 걸 표현을 해요. 그리고 혐오, 이거 맛없어. 엄마 접촉, 이건 아니야. 하면서 혀를 내밀고 뱉어낼 줄 알고 배부르면 만족스럽다. 난 이제 다 채워졌어. 이 만족감에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2개월마다 7개월로 넘어가면 이제 분노, 슬픔, 기쁨, 놀람, 공포의 감정들이 조금씩 분화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발달 속도가 조금 현저하게 느린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얘 예전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 요즘에는 막 무서워하고 막 싫어해요. 그러면 어머니 한 단계 올라섰네요. 사실 하룻밤맞이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공포라는 감정도요. 조금 더 분화된 감정이에요. 발달했네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 아이가 이거를 깨닫고 볼 수 있게끔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부터 조금 더 분화된 감정이라는 거. 그래서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 웬만해서 호들갑을 떨지 않으려고 해요. 공포라는 거는 학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놀이터 놀이하다 애가 이렇게 지렁이를 선생님 하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내 속으로는 미쳐서 무서워서 미칠 것 같지만 겉으로는 지렁이구나 엄마한테 가라고 하자 안녕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불필요한 공포를 학습시키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치 판단을 이 아이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가 막 넘어져 막 피가 피 양이 조금 많아 보이네. 그래도 일단은 침착하게 그래서 괜찮아 하면서 접근하는 것들이 이 필요 이상으로 아이가 경험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생후 1년 뒤가 되면 당황, 수치, 부러움, 자부심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발달 평가 항목 중에 보면은 아이가 재롱을 부립니까? 가족들 앞에서 자랑하기 행동들이 있나요? 라고 의시되는 행동들이 있나요? 그러는 그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했을 때 자랑하기도 하고 나 되게 유능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나 되게 잘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질 수 있는 환경, 그걸 느껴야 하고 느껴질 수 있게끔 그럼 주변에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뭘 했을 때 우와 너 대단하다 진짜 잘했구나 스스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연구에서 보니까 결국에는 정서 표현을 잘하는 나 슬퍼요 혹은 나 좋아요 나 즐거워요 나 신나요 표현을 잘하는 아이들이 타인의 감정을 잘 인지하더라.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은 타인이 어떤 상황인지도 잘 인지를 못하니 우리가 정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거는 잘 표현하게 만든다. 가끔 어머님들 중에 그 어디 감히 사람의 마음을 얼굴에 드러내고 이렇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정서나 감정을 억눌러야 된다라고 자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의 표현 자체가 약간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표현도 나이스하게 다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공포를 학습시키지 않기 위해서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고 했지만 또 정서를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 평소에 약간은 호들갑스러워도 와 나 진짜 좋아 나 저거 정말 좋아해 나 진짜 신나 그러면 아 나 저거 별론 것 같다 나 속상해 슬퍼 이런 표현들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그걸 경험하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의 표현하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발달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이 끝난 성인과는 다른 관점과 다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아주 당연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잠깐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인이 하는 자위행동과 6세 아동의 자위행동은 아주 다른 자위예요. 똑같이 자위처럼 가끔 만나는 어머님들 중에 이 행동의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듯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장애가 있으니까 자위행동까지 나오고 이제 하나하나 저거까지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힘들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이 정도 시기가 되면 프로이드도 말했잖아. 1차 성기기에서 자위행동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초입 시절에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어린이집에 낮잠 시간 있어요. 낮잠 시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남자아이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물고기처럼 팍팍팍팍 하면서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게 자기 나름대로 잠들기 전에 일종의 의식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경력이 많으셨던 스님 지난 제 자위 시작했네요. 마스터베이션 시작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사실 책에서도 아이들의 마스터베이션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잘 모르기는 해요. 어떤 건지. 근데 저게 그 행동이구나. 그래서 사실 교육계 쪽에서는 이게 개입해야 되는 이유는 에너지 소모가 생각보다 많다. 애가 막 땀을 막 펄펄 흘리면서 막 거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아무리 밥을 잘 먹여도 키가 잘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또 의사들의 관점은 생각보다 발달에 저해되지 않는데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놀이로 전환해주고 근데 애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심심할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두드러져요. 뭔가 하기 싫을 때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냥 그때마다 더 재미있는 거를 계속 제공해주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냥 용납해주는 부분도 자연스러운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인이 보이는 공격 행동과 아까 이세아도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공격 행동에도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해요. 이 아이들은 어떤 타인에 대한 어떤 해를 끼치거나 그러는 생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보호 본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상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성인이 보이는 불안 행동과 1세 미만의 불안 행동. 자, 엄마는 이제 회사에 갔다 올 거야. 엄마가 아무 것도 아닌데 넌 여기서 울지 말고 할머니랑 기다려야 돼. 이게 아니라 일단 1세 미만의 아이가 불안한 행동을 봅니다. 그럼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왜냐면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행동에는 원인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때때로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바를 나이스하게 모두가 알아듣는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이 아이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서 이 행동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ABA라고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또 행동을 보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하나의 분야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걸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아이들도 전문가들도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그리고 일상 전반에 걸쳐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기본 원리는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냥 강화, 뭐 처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 이 이론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강화라는 건 행동을 증가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처벌이라는 건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퍼니시먼트가 번역이 돼서 처벌이라는 표현을 써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벌이 아니라 행동을 감소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 신랑은 내가 아무리 죽어라 양말을 뒤집어서 벗지 말라고 해도 맨날 그렇게 벗어나. 그러면 무언가 강화받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의 잔소리보다 나의 이 행동을 계속 유지시키게끔 만드는 이 편리함. 아내의 잔소리는 잠깐이요. 이거는 다룰만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뒤집어서 벗어버리는 게 훨씬 더 이 사람한테는 편안한 거죠. 이게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강화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행동은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 계속 강화를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월급이라는 강화가 있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월급의 가치보다 내가 경험하는 다른 요인이 이걸 뛰어넘어 버리면 이제 사직으로 이어지겠죠. 그럼 세상에는 수많은 행동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걸 결국 나누면 행동의 기능, 원인이라고 부르는 기능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오랜만에 동창회를 가셨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참 별로였던 여자친구 하나가 역시나 그 자리에 등장을 해서 누가 뭘 하다 어머 나는 더 그래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관점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뭘 원해서 그러고 있는 걸까요? 관심. 네! 관심 끌기요. 근데 사실 아이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러는 걸까? 저 행동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행동들은 사실 대부분 관심 끌기일 때가 많아요. 이게 타인으로부터 즉각적인 관심을 얻을 수 있는 행동 모두를 관심 끌기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심에는 부정적인 관심도 포함이 돼요. 다시 말해 선생님이 혼을 내거나 벌을 주는 것도 얘한테는 관심일 수 있어요. 그럼 관심 끌기 기능이 있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애들 한두 명씩 있었잖아요. 아무리 선생님이 때리고 혼을 내도 그래서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아이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행동을 할 때 일시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자기를 보면서 막 깔깔깔깔 대고 웃고 선생님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한마디씩 하고 이거에 강화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아무리 혼을 내도 수정이 되지 않는 거죠. 또 요구하기. 무언가를 엄마 나 젖 줘요. 엄마 나 이거 주세요. 나 장난감 갖고 싶어요. 이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나 과자 코너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닥에 들어누워서 난 저것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으리라. 이 요구하기 행동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물건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랑 놀고 싶은 활동, 그러니까 그건 뭐 관심이기도 하겠지만 놀고 싶어서 무언가 할 때 이렇게 떼쓰기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엄마가 이게 알았어 하던 설거지를 그만두고 아이랑 놀아줬다. 그럼 얘한테는 이게 아주 나이스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하기 방법도 있어요. 과제가 하기 싫어서 이거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거나 늦게 되는 결과로 발달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풀어 하고 시험지를 내가 휙 날렸어. 그런 선생님이 저 시험지 너 왜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시험지를 주워오는 동안 이 아이는 이 상황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상황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절대 뭐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극축이라고 해서 자동적 강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타인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외부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돌아보면 저 이렇게 침으로 방울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한참을 하고 있어도 전혀 무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제 엄마가 더럽다라고 하면은 그제서 이게 그런 거였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이게 시도 때줬어요. 이게
특히 이제 자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긴 하고 우리 아이들도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 행동도 이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만들어내면서 유지되는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뭐 ABA는 응용행동 분석이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ABA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ABC 3단 유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정말로 지극히 기본적으로 간단한 관점이지만 알고 계시면 나 스스로의 행동을 볼 때도 도움이 되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돼요. 아주 기본적인 툴이에요. 먼저 선행자극, 선행의 어떤 행동을 중심으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나 어떤 자극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에 반영해서 그것 때문에 행동이 나와요. 그러면 그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생겨요. 이 결과를 경험함으로 해서 유사 A 상황이 발생할 때 다시 그 B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 참 앞글자 따가지고 어떤 새로운 단어 만드는 거죠. 이것도 우연의 일치치고는 기가 막히게 A, B, C예요. 그래서 A, B, C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어느 날 부엌의 싱크대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이게 무슨 냄새야? 그래서 냄새의 원인을 찾으시겠죠. 그랬더니 봤더니 배수구에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서 악취가 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쓰레기를 치우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악취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걸 경험해요. 그러면 유사 상황이 다시 부엌 싱크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동일하게 배수구를 쓰레기를 밖으로 치우는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악취가 사라지겠죠. 몇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선생님 이게 무슨 색이지?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파란색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우와 맞아 잘했어 라고 칭찬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다시 또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기분 좋게 남아있다. 음식을 먹어요. 마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양치를 했어요. 개운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 어렸을 때 그렇게 죽어라 하기 싫었던 양치하기가 이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난 양치를 하면은 개운한 느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퀴즈.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를 받아요. 전화 받는 행동에는 그 전에 선행 자극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전화벨이 울려요. 전화벨이 울리는 선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요. 많은 어머님들이 얘는 이 일을 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못 찾아냈을 뿐이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행동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체 내 아이 좀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이 A, B, C부터 적어보시라고 해요. 어머니께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행동을 B에다가 적어놓으시고 대체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지? 그럼 얘는 어디에서 강화를 받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왔던 아이인데요. 얘가 엄마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 할머니들 아줌마들 애를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혼을 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아이였어요. 지금 이 아이가 엄마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또 너무 놀이터에서 놀느라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집에 가자니까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음료수 사줄게. 그게 꼬신 거죠. 그래서 슈퍼업을 지나가다가 근데 엄마가 보니까 잘 따라오거든. 그래서 그냥 가면 이렇게 갈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물론 이것부터가 엄마 양육 방법에 좀 문제가 있긴 하는데 그냥 지나치는 상황이에요. 소리가 이게 HDMI인데 그냥 영상으로 보세요. 소리를 네, 그래서 엄마한테서 네, 여기 어디 근육이 노트북에서 안 나와요. 이게 HDMI로 올리는 거.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데.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슈퍼를 그냥 지나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이성. 아니 집에 가서 사준다고 집에 있다고 주수. 누나. 알았어 가자 알았어 쭉. 그리 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
울음 때 10초 만에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는데요. 그런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제가 사주는 거예요. 아, 한번 얼마나 자지러지게 울고. 네, 안 그치니까. 보이시죠?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슈퍼앞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엄마는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켰어야 했어요. 아이들은 분명하게 기억하거든요. 슈퍼앞을 지나가다가 울면서 때렸어요. 그랬더니 음료수를 사줬어요. 계속. 슈퍼앞을 지나가다가 울면서 때렸었더니 음료수가 생겨요. 이 아이의 행동의 기능은 아까 4가지 기능 중에 요구예요. 네, 이 아이는 뭔가 원하는 게 생기면 계속 이 방법을 쓸 거예요. 어쩌면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말이 안 통해. 언제나 나를 속이려고 하거든. 내가 이 정도는 보여줘야 엄마는 이제 나한테 원하는 걸 줄 수가 있어. 자, 원래 AB에서 이 ABC를 분석하는 건 B를 바꾸고 싶으면요, 이 행동을 바꾸고 싶으면 A나 C가 변해야 돼요. 를 강조를 했었어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옛날일수록 C에 개입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혼을 낸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특수학교 예전에 한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은 옷핀을 들고 다니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자유행동을 하면은 찾았대요. 그럼 네가 그 행동을 하면은 이렇게 기분 나쁜 경험이 계속 생겨. 그러니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가 그 자유행동을 하면은 이런 자극이 계속 들어갈 건데 이렇게 C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개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양육 어머님들도 이렇게 보시다가 아, 저 양육 저 엄마는 약간 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C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C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행동의 기능을 생각하고 A를 생각하는 거는 C를 바꾸는 것보다 A를 바꾸는 게 B가 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A를 만약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슈퍼 앞에서 울면서 때렸으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럼 슈퍼가 보이지 않는 길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울기 전에 슈퍼를 먼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사전에 예고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지극히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냥 간과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그럼 아이는 괜히 그 울면서 때렸었다고 혼나요. 기분 나쁜 경험만 계속 쌓여요. 근데 울기 전에 이 아이가 먼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지나면서 일단 울면서 때렸었는데 이게 요구하기다. 그럼 일단은 무시하셔야 돼요. 절대 원하는 걸 손에 넣게 하시면 안 돼요. 울면서 때려 쓰는 행동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다. 그러면 네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물론 그것도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바꾸셔야 돼요. 저 영아들이 배고파서 우는 데 있어서 너는 지금 요구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이들 발달 수준에 맞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7번을 참았어요. 7번을 아무리 애가 울면서 때렸었는데도 무시하셨어요. 안 돼.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8번째, 아 오늘 너무 힘들다. 그래 가자. 그래서 울면서 때렸었는데 음료수 사줬어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이제 내성이 생겼어요. 얘는 좀 더 진화했어요. 더 강해졌어요. 다음에는 8번까지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8번을 두드렸더니 이게 나왔더라. 그래 원하는 게 있으면 나는 이제는 더 두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예 시도하실 자신이 없으시면 시도부터 하시면 안 돼요. 괜히 내성만 키우는 경우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더 강조되는 건 배경 사건에 먼저 개입을 하자. 대체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거에는 진짜 이유가 뭐냐? 혹시 너무 목이 말랐니?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미리 음료수를 주거나 이렇게 목마르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언어로 표현하는 거를 알려준다거나 평소에 그렇다고 울면서 때를 쓰고 있는 아이한테 그 상황에서 교육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얘는 그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지금 원하는 게 눈앞을 다 가렸기 때문에 이 개입에 대한 교육은 그 전에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일상 전반에 걸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동일한 상황이지만 아이만 달라졌어요. 실전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껌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빠가 껌은 사면 안 돼 라고 말한 상태에서 근데 또 슈퍼를 데려가셨어요. 열일 제주도 앞장서는 아빠 함께 마술이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날렸어. 원래 껌을 집어들더니 도망칩니다. 아빠의 붙잡기를 그대로 바닥에 벌려도 왕도가 되는 게 무슨데요?
당신 배워. 그래, 아가가 배우면 어떻게 할 거야? 이때 껌을 들고는 마지막으로 주행아. 아빠 서둘러 계산함으로 지원이 뒤를 따라갑니다. 아빠 손 잡고. 계산을 하고 오셨어요. 아이 손에는 전리품이 쥐어져 있어요. 앉아준 거딱 봐도 그냥 진짜 막 그냥 열심히 네, 아버님이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혼내도 보고 때려도 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봤을 때 혼내서 아이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변한 걸 경험하셨다. 아, 이거 없어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고 있다가 이걸 호시탐탐, 이거를 분출할 구멍만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혼내서는 절대로 행동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이한테 화내고 분풀이해서 내 속이 후련해지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아이가 긍정적인 행동을 배웠으면 좋겠고 좀 더 인격적이고 성숙된 성인으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접근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껌을 사달라고 누워서 때렸을 때 결국은 밖으로 도망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슈퍼를 갔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집중해서 봤던 건 껌을 사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아이는 안 돼! 라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자마자 내가 그러면 껌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사야 되는데 이 방법밖에 없구나 라고 본인이 그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계산하러 쫓아나왔어요. 결국에는 얘가 아가가 동생이 배워라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끄러움은 아버지의 몫일 뿐. 얘한테는 그저 원하는 껌만 성취하면은 모든 게 원하는 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의 행동의 기능도 요구하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을 봤을 때 얘를 내가 혼내? 너가 지금 슈퍼 앞에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 행동이 오라 아니라 아빠한테 껌 사주세요 라고 말을 하든가 해서 일장 훈계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얘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거기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요구하기를 가르쳐야 되나? 지시 따르기를 가르쳐야 되나? 껌 사용량을, 그리고 사실은 껌이 왜 안 되지부터 들여다보셔야 돼요. 많은 어머님들이 만약 얘가 하루에 껌을 20통씩 산다. 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개입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단순히 때때로는 막연하게 부모님들 불안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 있어요. 어머, 그 껌 잘 뱉지도 못하는데 삼켰다가 기도라도 막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얘는 껌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고 있는 아이예요. 그럼 껌이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가끔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도 있어요. 껌이 이 아이한테 어떤 의미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 행동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아이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는 게 있다. 이거는 엄청난 무기를 찾으신 거예요. 이거를 강화 삼아서 아이의 다른 행동들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너가 그거 와 잘했다. 그럼 껌 줄게. 그럼 껌이라는 보상 때문에 이 아이의 다른 행동들이 또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무기 하나를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아이들의 행동 기능은 여러 가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 하나는 침 뱉는 행동이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이 침 뱉는 행동이 사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요, 열에 8, 9번 안 보이는 침 뱉는 행동이 시작했다. 이게 열이면 감기 기운이 있어 목이 붓기 시작했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성인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감각적인 부분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목이 부었을 때 이게 꺽꺽 하는 게 싫어서 뱉기 시작하다 보니까 뱉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뱉다 보니까 재밌고, 그리고 저희 아이 하나는 이 뱉을 때마다 평소에 엄마가 약간 에너지가 좀 낮은 편이시라서 조용조용하시고 말씀 표현이 많이 없으신데 근데 깔끔하시거든요. 침을 뱉을 때마다 엄마가 즉각적으로 달려요. 바꿔요. 너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재밌어. 엄마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침을 뱉기 시작했어요. 이것만큼 도깨비 드라마에 보면은 촛불을 불면 남자친구를 소환하잖아요. 얘는 엄마를 소환하기 위해서 침을 뱉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엄마가 달려오거든요. 그러다 이제 뱉다 보니까 이걸 뱉다 사람이 관심을 안 보면 얼굴에다까지 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뱉으면 이제 예를 들어 수업 상황에서 침을 뱉었더니 선생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휴지를 갖다가 찾고 막 여기를 닦고 그러면서 갑자기 수업이 일시 정지가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게 일시적으로 멈출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관심 끌기와 회피의 기능으로 침 뱉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아동들이 보이는 가장 흔한 행동 기능 중에 관심 끌기가 있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특히나
아이들은 이 행동들이 대부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우리 아들목 교회에서 여자 어린이 한 명이 말씀을 듣다가 그날의 주제가 이제 우상,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대목에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황금 송아지를 떼서 바닥에 놓는 발로 밟았어요.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진짜 짱이다. 그래서 지금 뒤에 어른들이 100여 명이 쫙 병풍처럼 깔려있고 일시적으로 자기한테 관심이 확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분 어른들께서는 그래 황금 송아지가 싫었어 하고 마음까지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앉아있던 또래 몇 명 아이들은 막 킥킥킥 웃기도 했어요. 아씨, 얘는 제대로 강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물론 그것도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근데 사실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나머지 아이들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데 안 하는 행동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또 때와 장소를 가려서 자기의 행동 반응하는 것들도 배워야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7살이란 말이죠. 이 행동을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적절했어요. 네,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날 제 동생이랑 바꿔서 아이돌 봄이 우연히 들어와서 그 친구랑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친구의 행동 기능은 관심 끌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부정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건, 나 이모랑 놀고 싶어요, 나 너랑 놀고 싶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계속 다른 방법으로 훈련,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즉각적으로 또 관심들이 오니 그거를 계속 연마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율동과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좀 늦게 왔어요. 좀 늦게 와서 딱 앉자마자 그냥 우연히 자기 앉아서 율동을 이렇게 같이 따라한 거예요. 저는 그걸 잡은 거예요. 오케이, 저거야. 그래서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모는 깜짝 놀랐어. 아무개가 앉아서 이렇게 멋지게 앉아서 율동을 했다? 야, 이건 진짜 의젓한 행동이야. 그래서 이모, 삼촌, 엄마, 아빠 모두 양손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또 우리 교회 확실히 공동체라서 제가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모두가 다 반응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치한 잘했구나 우리가 떼창을 불렀잖아요. 아무개가 잘했구나 칭찬 하면서 제가 사실은 속으로 약간 염려가 되기도 했어요. 7살이나 돼서 이 반응 자체가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해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근데 그 친구가 좀 표정이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처음 경험하는 건데 되게 내가 아닌 척하고 싶고 되게 쿨한 척하고 싶은데도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 그 친구는 한 번도 자리를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전에도 그렇게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이 몇 번 있었는데 그날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제가 집에 갈 때 이모 안녕히 가세요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이 친구의 행동의 기능에 대해 조금 확신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관심 끌기였구나. 그러면 이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것보다는 그 전에 미리 관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그냥 이 친구의 있는 모습 그대를 칭찬하는 거, 그게 이제 일상 전반에 깔리는 거. 근데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관심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어머님들의 스트레스가 되고 이렇게 와서 내가 안 주려고 안 주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신이 없기도 하고 내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냥 어머니 관심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관심이라는 게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엄마들도 이게 하나의 과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엄마들도 쉬운 것부터 자기 점검표를 만들어드리기도 해요. 오전에 이거 칭찬 한번, 오후에 이거 칭찬 한번, 저녁에 이거 칭찬 한번 이렇게 적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제껏 평생 살아가면서 무언가로부터 강화받고 형성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쯤에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해가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문제행동, 특히 발달장애 아이들한테 이 문제행동이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저는 이 표현 들으면 좀 약간 화가 나게 돼요. 뭐가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걸까? 이거야말로 지극히 어른 관점의 표현이 아닐까?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것밖에 할 줄 몰라서 방법이 이거라서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도전적인 이게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건 장애가 있든 없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기본인데요.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쳐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익숙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언급해드리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보통은 연령당 1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1살은 6분, 6살은 6분, 10살은 10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아이한테 내가 아줌마랑 이야기할 테니까 넌 앉아서 기다려. 혹은 우리 어른 예배 드리는 거야. 가끔 아이들 엄마 옆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난 진짜 걔네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걸 앉아서 기다리지? 그래서 기다려야 될 때 대체물을 주어서 심심하지 않게끔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 은재도 지금 계속 놀잇감을 가지고 또 때로는 어른들이 적당한 관심을 주시면서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기다려야 될 때 심심하면 지금 엄마 바로 나오거든요. 그 예배 시간 동안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엄마 옆에 어른 예배 동안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의미 있게 남길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아이가 잘 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상 발달을 하는 아이라면 이게 귀찮고 짜증나고 지루해져야 돼. 힘들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서 대체물을 주어서 심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애들은 배가 고프면 열이면 열 힘들다고 울어요. 배가 고프는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식이요법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막 그 모든 탄수화물 배제를 막 올리브유로 먹어요. 이런 아이한테는 그 다음에 싸울 수 없어요. 머시멜로의 인간의 욕구 단계에서 미안해. 기본 욕구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쌓이지 않아요. 일단 아이가 충분히 잘 잤는지, 밥은 충분히 먹었는지 그 상태를 일단 먼저 가늠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사람들은 지적을 하고 훈계를 하고 개입을 하지만 그 일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왜 관심을 보여주시자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기에 얘는 떼쓰기 행동이 너무 많다. 그러면 떼쓰지 않을 때 충분히 더 칭찬해주고 그 상황 자체를 아주 평범하지만 일상적인 행동 자체에 관심을 보이면서 관심을 이렇게 보여줘야 해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의미 있게 해석될 수 있어요. 아까도 침 뱉을 때 아이가 몸이 안 좋고 불편할 때 침 뱉기 행동이 나온 것은 얘가 혹시 아픈가? 아니면 지금 어디 마음이 상했다는 뜻인가? 무슨 이야기지?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엄마를 소환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얻기 위해서, 원하는 껌을 얻기 위해서, 이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자,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 까다로운 행동이 자꾸 반복되는 까다로운 행동이 있다. 그럼 그 앞에서 왜 저 행동을 하고 있지? 그리고 때때로는 유발하는 방법을 피해주세요. 저희 어머님 중에 한 분은 마트를 못 가시겠대요. 이게 주차를 하려고 하면 애가 카트가 보이면 미친듯이 아직 차가 서지가 않는 문을 열고 뛰어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이 제발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머니 카트가 안 보이는 곳에 주차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하고 보는 거예요. 아이가 카트가 보이면 뛰어내려가요. 근데 카트 근처에 차를 세우고 싶은 마음은 엄마의 몸이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카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마 손잡고 가는 거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하면은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먼저 고려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이 아이가 관심 끌기 행동이냐 요구하기 행동이냐에 따라서 방법을 다르게 하는 방법.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에는 무시해야 되는 게 기본 원리예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미리 관심을 주는 게 더 중요해요. 아까 우리 어린이처럼. 그리고 때때로 제한된 합리권을 제공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거부하는 아이인데 빨간색 줄까 파란색 줄까? 그럼 이게 이제 머리 큰 아이들은 잘 안 먹히긴 하는데,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 그럼 빨간색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선택했다라는 주도권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기도 해요. 조건과 결과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걸 퍼스트 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싫어하는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아이가 좋아하는 행동을 연달아서, 이게 강화의 개념이기도 해요. 이게 칭찬이고 보상의 개념이기도 한데, 이게 너무 그러면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너가 시험 잘 보면 자전거 사줄게 이런 것보다는요, 이렇게 의존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유아기 때는 일단은 조건과 결과, 너가 여기 앉아있어, 잘했어, 멋져 하면서 너가 좋아하는 활동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풀기 싫어하는 아이한테 조금 더 비교적 가벼운 수학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10분 동안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럼 5분 정도. 너가 5분 수학 문제를 풀면 그 다음에 너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10분 할 수 있어. 이렇게 활동에 배치들을 두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느 정도 다뤄갈 수 있는 자기 조절, 요즘에 자기 조절이 참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성인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아이가 다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제 지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통화가 길어질 것 같아. 그럼 미리 지시를 주는 거예요. 석이나
방에 가서 문제랑 블럭놀이 하자. 블럭으로 뭐 구체적인 뜻이면 더 좋아요. 성 하나 만들어다 줄래? 그럼 아이는 일단은 그걸 하는 동안은 기다릴 수 있어요. 제 지시를 할 수 있고 논리적 결과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너 놀잇감 던지면 안녕이야. 생각보다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서 그냥 자기 불만을 표현하게 놀잇감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 놀잇감 던지면 안녕이야. 내가 던졌더니 내가 좋아하는 놀잇감이 더 이상 놀 수가 없게 됐네. 그럼 내가 던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기 싫어하는 아이가 펜을 집어 던졌어요. 너 펜 집어 던졌으니까 안녕이야. 그럼 얘한테는 이건 엄청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논리적 결과를 사용하실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제거가 되면 아이가 여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상황을 낳게 될 때 이 결과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침착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애들은 엄마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귀신처럼 읽어요. 그릇을 깨트렸네? 엄마가 애는 이제 난 이제 죽었다 하면서 긴장하고 서는데 괜찮아. 그러면 엄마는 난 죽었구나 라고 아이들은 받아들여. 엄마는 말로는 괜찮다라고 했지만 그 표정을 읽으면서 나는 안 괜찮구나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아이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야, 너네 이럴 때마다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너는 진짜 화가 나서 죽겠어. 이렇게 말씀이 많아지시고 개입이 많아지시면 아이는 이게 또 다른 행동 강화가 되기도 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엄마의 감정에 집중하든가 아니면 몰라 이렇게 했더니 엄마랑 나랑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중립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 언어 발달 수준에 맞는 지식.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외울 때 한 살이 되면은 한 단어가 시작이 된다라고 외워요. 한 살은 한 단어, 그럼 두 살은 두 단어니 아니요, 100단어. 그 다음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한 단어로 시작해서 이제 한 단어를 쓰다가 단어, 명사 중심으로 표현을 하다가 이거를 동사랑 결합해서 두 단어, 문장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표현하는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지시가 들어갈 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마음을 읽어줄 때는 괜찮아.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마음을 읽어줄 때는 아이들이 그거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때는 표현이 좀 길어져도 되지만 아이한테 뭔가 지시를 하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두 단어 정도 수준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 아이다. 걔한테는 두 단어 정도 수준의 지시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두 단어도 안 나오고 있는 아이한테 일전 연설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아이는 진짜 이 상황이 짜증나고 깝깝하고 아씨 이러면 이제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아빠의 말은 잔소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아무것도 의미 있게 남겨지잖아요. 내가 뭔가를 깨닫고 행동을 바꿀 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지시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 아까 뭐 긍정적인 배경사건에 개입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습지를 던지면 울기 시작한 아이한테 교사가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는 거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게끔 제대로 명분을 주는 부적절한 방법인데 봤더니 보니까 전날 밤에 온 가족이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얘는 지금 졸립다라는 뜻이었구나. 만사가 피곤한 거구나. 근데 봤더니 이게 이 가족 패턴이야. 아빠가 원래 일하는 특성상 밤 늦게 와가지고 그때 막 야식 시켜먹고 그게 이 가족들한테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얘가 계속 늦게 자고 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영향을 미치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면 이 배경사건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우리 아이의 행동을 봤을 때 좀 더 넓은 프레임에서 무엇이 이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양육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부모님들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구체적으로 칭찬을 사용하는 것과 긍정적으로 기대를 말해주는 것. 이게 결국은 행동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로는 절대로 행동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어머님들은 이렇게 뭔가 지적하실 때는 굉장히 즉각적이세요. 굉장히 빠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너 이건 아닌 거지. 그래서 계속 그 표현들은 많으신데 칭찬 사용에 있어서는 잘했어. 그냥 이 정도. 그런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자, 칭찬의 효과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부모님들은 많이 똑똑해지셔서 이론을 간단하게 찾아봤어요. 이게 칭찬이 좋아요 수준을 넘어져서 이론을 찾아보면 부모님들이 또 의미 있게 들으시더라고요. 일단 물질적 보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너가 잘했으니까 마이쮸 줄게. 이것보다 사실은 칭찬을 더 아이들은 의미 있게 남겨요. 그리고 자존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력에 매우 좋아요.
이게 인본주의적 입장에서도 이거는 기본 욕구예요.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 행동주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게 칭찬이다.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인지주의적 입장에서도 자기를 인식하고 자아기념을 갖게 하는 힘을 갖게 한다. 스스로 유능하다라고 믿으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하게끔 노력하게끔 만들게 된다. 긍정적인 자아기념을 갖게 하고 이거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어머님들 특히 우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얘는 칭찬할 게 없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칭찬할 거리가 없다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모든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미점이 있다라고 봐요. 비밀인데 지금 제부 말고 제 동생이 옛날에 연애할 때 나 어디가 제일 예뻐?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왼쪽 팔꿈치 3번째 주름이 예뻐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인데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모두가 모든 인간은 칭찬받을 만한 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 뭘 칭찬해야 할지 모르면 일단 외모부터 칭찬을 해주세요. 그것도 너무 넌 진짜 눈이 쌍꺼풀이 칭하다 이런 게 아니라 와 너는 굉장히 반짝거리는 눈을 가졌구나. 그래서 와 너의 머릿결은 정말로 부드럽다. 이렇게 아이가 가진 신체적인 미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유능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칭찬은 방법이 필요한데 효과적인 칭찬 연습이 필요해요. 효과적인 칭찬 방법은요. 아동의 주의를 끌고 간결하게 즉각적으로 이미 그 행동이 끝났어. 그래서 이미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아이 뒤통수를 대고 누구야 잘했어 이거는 칭찬의 의미가 낮죠.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간결하게 그렇다고 막 이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게 긴 설명이 아니라 아주 즉각적으로 간결하게 아동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 우와! 저는 때때로는 관심 끌기 행동이 두드러지는 아이들한테는 그냥 손잡고 걷고서 이렇게 근사하게 걸어 누구야 나 너랑 걷는 게 진짜 기분 좋다. 우와 씩씩해 멋져. 그래서 막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걷는 것 자체를 강화를 해요. 걷는 것 자체도 칭찬을 해요. 왜냐 얘는 아무 데나 수시로 튀어나가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나랑 같이 손잡을 잡고 걷는 것 자체도 칭찬을 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 너가 이렇게 컵을 소리나지 않게 조용하게 내려놨어. 멋져. 이거는 굉장히 의젓한 행동이야. 근사해. 엄마가 너가 이렇게 행동해서 정말 기뻐. 비판과 칭찬을 섞지 않고 열정적으로. 애가 서쪽에 어쩌려고 했는데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아주 퓨어한 칭찬을. 아이들은 이거를 언어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것 같아요. 과정과 노력을 칭찬할 거. 결과만을 칭찬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내가 100점을 맞았을 때 우리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서 나를 이렇게 칭찬해줬는데 내가 이번에 60점을 맞았어. 왠지 엄마는 칭찬받지 못할 것 같아. 40점, 2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엄마는 기억하고 있어. 너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난 진짜 그게 멋져. 그게 대단한 거야 라고 과정과 노력을 칭찬하기. 작고 사소한 거. 그냥 문고리 하나 잘 잡은 거. 그냥 소리내지 않게 신발 벗은 거. 아주 수시로. 그건 약간 엄마가 그럼 센서티브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작고 사소한 것부터. 우리 하린이가 이렇게 엄마랑 떨어지면서 우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포인트를 막 찾아요. 하린이 울음소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때 벌써 노력해? 벌써 뚝했어? 그러면 하린이가 그러면서 갑자기 웃어요. 그래서 우리 하린이는 요만큼만 노력하는 어린이에요.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또 조절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린아 더 울어야지. 벌써 툭했어. 그러면서 막 이거 자체가 즐거워지면서 본인이 노력을 하게 돼요. 신체적 접촉을 통해 효과를 배가해서 막 하이파이브다 안아주고 막 쓰다듬어 주는 걸 연합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칭찬하거나 타인 앞에서 칭찬하는 이건 특히나 학령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아주 효과적이에요. 우리 어머님이요. 아버지한테 감동하신 포인트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포인트가 시어머니 앞에서 본인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을 때 그걸 상당히 의미 있게 오랫동안 남기시더라고요.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1대1로 있는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난 당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해도 그게 막 우리 둘만 있을 때는 나는 잘 보이려고 한다. 근데 뭔가 공개적인 자리나 타인 앞에서 나를 칭찬하는 발언을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은근슬쩍 통화를 하시면서 세상에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내가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 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도 귀를 쫑긋하고 뒤돌아서 있지만 이걸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훨씬 더 의미 있게 받아요. 이게 말 못하는 장애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또 여러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아이들을 또 타인들 앞에서 칭찬해 주는 것도, 그래서 짧지만 어린이 예배 때에도 아이들을 강화해주고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이것만큼 좋은 환경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칭찬과 지적의 비율은 10대 1이요. 칭찬은 10번 할 때 지적이 1번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적이 10번 하고 칭찬을 한번 하면 힘이 없다. 난 또 혼날 게 분명한데. 칭찬과 지적의 비율은 10대 1이어야 되고요. 한 번의 비난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이게 마치 부정물 하나 들어가면은 맑은 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처럼 훨씬 더 여러 번의 칭찬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예고하지 않은 보상이 아이들한테 칭찬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나와요. 계속 예고하면서 흔히 모두가 다 예상할 수 있는 보상 말고 우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다니, 이게 훨씬 더 의미 있게 깊게 남기는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아이들 칭찬 리스트를 만들어보자 하면 열의 8, 9 어머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뭘 칭찬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자고 하는데요. 이때 아까 AB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걸 이제 칭찬도 하나의 강화인데요. 연속 강화와 간헐 강화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를 저는 물펌프 길러 올리는 걸로 비유를 하는데요. 행동이 처음에 시작될 때 안 하던 행동, 예를 들어서 맨날 신발을 이게 휙 벗어던지던 아이가 신발을 제대로 놓게 하는 행동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이걸 시작할 때는 매번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근데 멋져, 신발을 이렇게 멋지게 넣었어, 대단해. 그래서 그때는 매번 칭찬해 주셔야 되지만 이걸 이제 유지시키는, 어느 정도는 얘가 이제 이걸 배웠어, 이걸 내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게 됐어, 근데 이게 성인일 때도 꾸준히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매번 하던 칭찬을 5번에 한 번, 10번에 한 번 간헐적으로 칭찬이 들어가야 이제 행동을 유지하는 데는 간헐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물펌프 끌어올리는데 비유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 우리가 막 물을 길러 올 때 처음 시작할 때 막 펌프질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한번 시작이 됐다, 안전번에 들어섰다 하면 중간에 한번 쿵 펌프질을 해도 이게 쭉 물줄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처음 시작했다, 그때는 힘들어도 매번 칭찬을 해야 되고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간중간에 한 번 칭찬을 해야 해요. 긍정적으로 기대를 말하기 한마디로 예고하는 거예요. 자, 손 씻고 와야지! 엄마가 몇 번 말했어! 밥 먹을 땐 손 씻고 와야지! 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손 씻기 전에 말해주는 거죠. 자, 밥 먹을 시간이야, 손 씻고 와야 되겠다 라고 먼저 알려주는 거, 예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뛰면 안 돼! 가 아니라 저기서 뛸 수도 있어. 그 표현 자체를 바꿔서 계속 긍정적으로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죠. 또 뭐가 있어? 이 일상생활 아이들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끔 예고해 주는 것도 필요해. 나는 지금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자기 계획과 흐트러지면 아이는 이게 기분 나쁜 걸 넘어서 불안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전에 먼저 예고해 주는 거.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심한 경우에는 버스 아저씨가 이제 매번 같은 노선으로 가다가 그날 이제 버스 회사 사정 때문에 노선이 바뀐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요. 근데 이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격성이거든요. 자기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게 갑자기 벗어나면은 아이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동 수준에 맞게 지시를 해주는 거. 이 한 어머니가 그 집은 매주마다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고 난 다음에 그릇을 갖다 놓는 게 아이 일인 거예요. 그릇을 갖다 놓고 오면 막 칭찬도 해줘요. 근데 문제는 신발을 안 신고 간대요. 그래서 엄마가 매번 혼을 또 내보고 막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지시하세요? 하는데 그릇 갖다 놓고 와.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너 왜 신발 안 신고 갔어? 이렇게 혼을 내신다는 거죠. 어머니 신발 신어, 그릇 들어. 지시 자체를 아이 수준에 맞게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신발 신고 그릇 갖다 놓고 와. 이거 자체가 아이에 따라서는 또 발달 수준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지시를 한꺼번에 입력하기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 수준에 맞게 나눠서 지시해주는 것도 아이한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결국에는요, 이것도 차별 강화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소거시킨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증가시키고 있는 행동에는 계속 차별적으로 강화를 둔다. 라는 이 개념인데 결국에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용어로 정리가 돼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일상 전반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강화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무언가의 강화를 받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를 강화시키는 무언가가 간헐적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언가 우리가 이걸 찾는 이한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찾는 이가 처음 와서 신앙을 나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처럼 이 사람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시작 부분에는 강화가 연속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처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타이밍에는 정말 수시로 하나님이 나한테 반응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나한테 연속 강화를 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화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마치 이렇게 그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재밌었지만 그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어렸을 때 성경을 나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한테 정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제 수준에 맞게끔 연속 강화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간헐 강화만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끝으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같이 언급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간다 했을 때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발달장애 아이의 어머니세요. 그래서 선생님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사실 우리 아이를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장애아이는 받으시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진 않죠.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아직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진정한 살아가기 이렇게 하나됨을 지향한다면 그분들한테도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괜찮다면 언젠가 한 번은 저도 한번 출장을 해서 스쿼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거든요. 보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관심 있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아이랑 같이 그날은 그냥 부모님이 같이 와서 관찰해보는 것도 우리 아이들과의 가능한 분위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장애 아이들과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좋아질수록 이 아이들이 이제 비장애인들이랑 만나서 살아가게 될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반 학교나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교육들은 대부분 정보 제공 중심이더라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 장애는 어떤 특성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약간 이런 패턴으로 아이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격한 확인한 사례들은 그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후에 아이들끼리 JJJ 이상한 행동을 하면 놀리듯이 야 너 JJJ지 이런 행동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 골머리를 썩으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 JJJ라는 말은 정신지체 장애를 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이게 삶이 되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아무리 교사가 객관적으로 전달을 한다 해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건 뭔가 부족한 일이구나, 이건 이상한 거구나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지만 절대 염려하실 수준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유의해야 되는 상황을 말씀하실 때 저는 순간적으로 뭔 일이 있었구나 라고 더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교육은 이 아이들을 장애가 아니라 그냥 아무개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잘하는 거,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불편한 거. 근데 모두가 다 우리도 불편한 게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한 번은 또 한 유치원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후에 그 비장애 아이가 장애 아이를 가리키면서 엄마한테 엄마! 쟤 장애인이야 장애인! 이라고 한 거예요. 걔는 제 새로운 정보를 습득했다고 해서 알려줬다고 해도 이거를 듣는 장애인 엄마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실에 갔을 때에도 처음에 우리 그 장애 아이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 아이를 생각하면 이 친구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 라고 오픈 질문을 던졌는데 애들이 장애인이요! 정신지체 장애인.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야 장애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와자자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장애인이 뭔데? 그랬더니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난 눈이 불편해서 책을 볼 땐 안경을 써. 난 장애인이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어렸을 때 다리를 다쳐서 다리가 좀 아픈데 난 장애인이네. 그러니까 선생님 왜 나한테 물어요? 선생님 더 잘 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거기에서 끊고, 왜냐면 제가 판단하는 유아 수준은 아까 그 정보 제공의 중심은 저는 한 초등학교 4, 5학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거기서 아직 판단할 능력도 안 되고 막연한 이질감만 더 강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막 재미있게 이야기가 돌아가니까 처음에 장애인이야 장애인이라고 말했더니가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막 곧 울 것 같은 표정을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그냥 가치 판단이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 전체가 자기 안에 동조하며 돌아가는 거에 더 강화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끝나고 나서 진짜 잘한 척해라. 넌 암기대장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무개는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고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대. 다음에 와서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말해줘. 이 이야기는 얘가 너를 좋아할 수 있게끔 네가 평소에 좀 잘해봐. 이 사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 부탁해 라고 따로 개별적인 강화를 줬을 때 걔씩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이 유치원에서 이제 또 한다는 말이 선생님이 다녀가신 뒤에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갔을 때 제가 들어가는 프로그램 순서를 장애 이해 교육이라고 아예 또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었다면서 꾸준히 애들한테 장애와 비장애를 계속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서로 다른 모습, 다를 수도 있고 같기도 하고 저는 내 모습도 있고 내가 잘하는 걸 얘는 못하기도 하고 얘가 잘하는 걸 내가 못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다르구나. 근데 같이 살아가는 거구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바래요. 근데 이 유치원에서 또 선생님이 다녀가신 뒤로 한 번 더 이야기 나누고 수업을 했죠. 여러분 장애인을 보고 장애인이라고 말하면 장애인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점이 있는 친구한테 너 점순이라고 계속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어로 말한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인류학 보고서예요. 인류학 보고서인데 어렵잖아요.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한 인류학자가 마서즈 비니어드라는 섬이 있대요. 이게 무슨 옛날 미국 대통령들이 휴양지로 갔던 섬이기도 한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인구의 3분의 1이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섬 전체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수화를 해요. 왜냐? 이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수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이게 너무 신기해서 조사에 들어갔더니 그 장애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자, 암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성실했던 농부였어요. 그 사람은 진짜 정직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도 그들이 아이 인식 자체에 그 사람은 귀가 안 들려서 불편했지만 노력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게 삶인 거예요. 우리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수화가 이중언어였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어떻게 보면은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사랑에 대한 가치 기준이 훨씬 남다르시고 높으실 텐데 우리의 잘은 모르지만 이 땅에 장애라는 요인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자꾸 의도하시는 거는 물론 세상이 끼어져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 바라시는 건 우리가 그냥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냥 주어진 이 상태에서 같이 걸어가는 것들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 조금 느리면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한테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한테 내 속도를 늦춰서 같이 맞추는 이 행동 자체, 이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더 의미있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점점 장애 어떤 부류의 분들이 더 함께 하실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 친구 도연이에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난 어떤 기관에서는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했던 이유가 그 이야기 중 하나가 그냥 밖에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같은 반 아이가 우리 아이를 보더니 내 친구 도연이다! 도연아 같이 놀자! 얘는 근데 아직도 말을 안 하는 아이예요. 못하는 아이예요.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친구로 용납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꿈꿔요.
누가 그 놀이치료의 대가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새는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헤엄치며 아동은 놀이를 한다. 난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타고난 본성이 놀이입니다. 이걸 통해서 점점 확장시켜주고 성숙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이 조금 괜찮아서 그 궁금한 거, 뭐 같이 나누고 싶은 거, 뭐 이런 얘기들 잘 녹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